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인종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인물의 이름을 내리는 추세가 강해집니다.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 교수들은 로버트 리 장군의 이름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6대 손이 제퍼슨 기념관을 업데이한다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노예 사이에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두고도 숨질 때 노예를 판 제퍼슨보다는 노예였지만 도망쳐서 다른 노예들도 구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의 기념관을 세울 시대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도 인종 카드를 쓰고 있지만 이번엔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변화하고 있고 린지 그레이엄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대통령의 인종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민세관국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은 귀국하거나 아니면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등 미국 대학에는 한국인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하버드 대학은 올가을 모든 과목을 온라인 강좌로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시대를 이미 월스트리트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융자인 PPP 프로그램의 큰 돈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와 측근, 오바마 전 대통령 아래 일했던 사람,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정치인 측근들이 받아갔습니다. 팍스 뉴스가 지난해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프리 앱스틴 여자친구 체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쓴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도려냈습니다. 제프리 앱스틴 커플과 트럼프 대통령 커플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비난이 거세지자 팍스가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저는 요즘에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면서 지난 한 5년, 10년 사이에 가장 큰 물결이 미국에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인종으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뉴스이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조지 플로이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사망 이후에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특히 백인들의 각성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동안 이럴까 저럴까 했었던 것이 한꺼번에 전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두 가지 뒷부분에 맨 앞부분 뉴스의 두 번째에 토마스 제퍼슨 4세의 뉴욕타임즈에 쓴 기고문을 전해드리겠고 우선 앞에는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렉싱턴에 있는 이 대학교가 1749년도에 설립돼서 미국에서 고등교육기관 가운데는 9번째 역사가 그렇게 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가 1749년도에 설립이 됐고 워싱턴 앤 리이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과 로버트 리 장군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딴 것이죠. 해서 이제 1870년도에 이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부 연합군을 이끌었던 이 장군이 숨지고 나서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드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가 됐고 그런데 그리고 이 대학교의 총장도 지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로버트 리 장군이. 그런데도 이제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이름을 내리겠다고 우선 대학교의 학생들이 지난주에 전부 학생회에서 페티션을 받아서 교수들에게 요청을 했고 교수들이 2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청원서에 또 서명을 해서 어제 투표를 했더니 로버트 리 장군의 이름을 내려야지 된다는 교수가 188명, 내리면 안 된다 하는 교수가 5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이름도 내려야지 된다는 것도 투표에 붙여졌는데 그것은 통과되지 않았고 이 결과 자체는 이제 또 학교의 이사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교가 총장까지 지냈는데 로버트 리 장군의 이름을 내리겠다고 학생 교수들이 전부 결정을 내렸다는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인데
워싱턴, 특히 이제 버지니아 이쪽 그 남북 전쟁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그 결단을 내려야지 되고 했었던 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쪽 지역에서는 꼭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길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로버트 리 장군의 이름이 있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마스코트가 그 인디안들의 마스코트가 있다던가 남부 연합기를 상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물론 역사는 역사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계속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그런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잘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화이트나 화이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흑백 분리가 당연한 것처럼 잠재의식 속에 계속 심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그 같은 그 양쪽의 잠재의식을 끊어버릴 때다. 역사와의 단절을 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지켜야지 되고 보존해야지 된다는 것으로 11월 달 대선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소수인종으로서는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뉴욕타임즈를 신문으로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기고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글 자체도. 루시안 K. 트루스캇 4세. 따지고 보니까 6대손 정도가 되는데요. 6대손이 되는데 토마스 제퍼슨 제가 독립기념일에 토마스 제퍼슨의 모든 인간은 남자고 여자고 뭐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마스 제퍼슨이 노예를 끝까지 숨질 때까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빚이 많아서 이 사람이 노예를 팔았잖아요. 다른 노예주에게. 그런 것은 이제 뒤로 제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말만 독립기념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의 후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긴 글인데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자주 갔고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가면서 포토맥 강가 싹 이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 제퍼슨 메모리얼 기념관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게 다시 또 이제 그쪽에 이제 제퍼슨 생가가 있잖아요. 몬티첼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제퍼슨 생가에 가면은 제퍼슨이 자신의 조상이 어떻게 지냈고 그 농장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그 노예들이 만들어 놓은 가구 같은 것들이 다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역사가 없고 자신과 자신의 브라더는 그곳에 가서 뛰어놀았지 뭐 어른들을 졸라서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 저널리스트예요. 요즘에는 진보적이죠. 살롱에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지 스미소니안에 가면서도 제퍼슨 기념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9피트 높이의 그 동상보다는 바로 제퍼슨의 생가에서 훨씬 많은 것을 본인은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은 평생에 600명 이상의 노예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이건 잘 알려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셀리 해밍스라는 여자 노예와의 사이에서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후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기념문에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never come true. 지금까지도 미국은 그렇게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국가이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이 숨질 때 노예를 풀어준 사람은 본인과 아이를 낳았던 바로 셀리 해밍스의 가족들 정도를 풀어줬을까? 다 팔아서 빚을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도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다른 토마스 제퍼슨의 후손도 이런 노예제를 킵하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고 쭉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 같은 후손도 6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본인이 슬레이브 오너의 6 제너레이션
great grands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커슨이 있는데 그 커슨이 누구냐면은 흑인 노예였던 셀리 허밍스와 그 토마스 제퍼슨 사이에서 낳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슬레이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노예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나도 나의 커슨을 소유를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이 패밀리가 또 다른 나의 패밀리를 소유하는 물건처럼, 노예처럼 소유해야지 되는 그 개념이 2020년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이 역사는 정말 치욕적이고 잘못된 역사다. 그런데 왜 내가 제퍼슨 메모리얼을 방문을 하고 제퍼슨 메모리얼을 킵해야지 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몬티첼로 제퍼슨의 생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셀리 해밍스의 베드룸도 그곳에 있고 셀리의 브라더인 존 해밍스가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구들도 그대로 케빈들 그들이 살았던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정말 살았는지 노예들이 그 자체가 기념관이지 19피트짜리의 동상에서 무엇을 배우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선조인 토마스 제퍼슨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은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불완전한 남자고 6명이나 노예와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정말 오점이 많은 이 나라의 파운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오래전에 이 제퍼슨 기념관과 같은 기념관은 없어졌어야지 됐다. 그런 것을 만든 사람들이 거의 백인이죠. 백인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요. 하면서 이제 그보다는 해리엇 텁만이라는 흑인 여성 동상을 구태여 세워야지 된다면 그 여성의 동상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고요. 토마스 제퍼슨에게 도망친 것은 아니고요. 도망을 쳤고 도망을 쳐서 다시 도망 나온 곳으로 간 유일한 이유가 여전히 노예로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몇십 명을 구해서 또 탈출하고 비밀리에 탈출을 하고 하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널싱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다가 본인이 스파이도 하고요. 또 여성인데도 직접 군사적인 이런 것도 하고 700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저는 가장 기쁜 일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이 해리엇 털먼이 집도 사고 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노예로 있었을 때 그 백인 노예주가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가 이제 금속을 던졌는데 이분께 던진 게 아니에요. 이 해리엇 텁먼에게 던진 게 아니라 다른 노예에게 던졌는데 그만 머리에 맞아가지고 평생 그냥 늘 잠을 자도 잠이 또 오고 하는 그러한 것과 두통과 온갖 병을 다 겪고 살았는데 이 같은 해리엇 텁먼처럼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일을 해서 많은 노예들을 구한 노예 해방주의자, 노예 폐지론자죠. 노예 폐지 액티비스트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은 노예이기도 했지만 역시 동시에 애국자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노예를 가졌고 노예와 아이를 낳았고 끝까지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은 우리의 선조, 나의 선조 토마스 제퍼슨의 기념관과 그의 동상을 보면서 배울 것이 없다 하는 게 이 토마스 제퍼슨의 6대 그랜선 루시안 K 툴스캇 4세가 오늘 뉴욕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뿐만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지난번 5월 24일이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백인 여성이 에이미 쿠퍼라는 여성이 한 흑인 남자가 새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개의 목에 좀 끈 좀 묶어주세요 하니까 안 한다고 하고 나
911에 전화하겠어. 당신이 나를 위협한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전화해라. 제발 좀 전화 좀 해줘. 제발 좀.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기 시작했고, 이 여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서 흑인 남성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는 말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맨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이 뉴욕에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좋은 회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나서 분노하니까 회사에서 해고됐고요. 이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무슨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나의 클라이언트가 이 회사에서도 해고되고 집도 잃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제 뉴욕의 검사가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재판이 청문회부터 인정신문이 10월 14일인데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1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비디오를 4천만 명이나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크리스찬 쿠퍼라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 새를 관찰하는 사람인데 보통의 슬럼가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는 사실은 좀 구분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 클래스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새 관찰하는 협회요. 조류 관찰 협회의 이사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일이 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인은 그거 몇 분 일 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이 여성의 나의 클라이언트의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비난을 하지만 크리스토프 쿠퍼라는 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인볼브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인볼브먼트예요. 다만 이 여성 자체가 경찰에 911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은 조사를 해야지 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그 신고 자체가 거짓이다. 이 남성이 새를 관찰하던 남성이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50년 전, 100년 전, 150년 전의 미국과 2020년의 지금의 미국이 달라진 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변화가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인종에 관한 이 카드를 써서 본인의 백인 지지 기반을 단단하게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통하지 않는다면 왜 통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소수 인종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인종에 관한 그 부분은 대학교에서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연관이 된 것이고 또 요즘은 인디안 아메리칸과 연관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그제도 지난 한 2주일 동안에 거의 날마다 인종에 관해서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주말에 결정을 한 워싱턴 레드스킨스라든가 아니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마스코트라든가 팀 이름 자체를 바꾸겠다고 한 것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카와 남부연합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랏줄 그것 때문에 나스카에서 유일한 흑인 탑 선수에 대해서도 사과하라 부바 월레스에 대해서 그러는데 부바 월레스도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뉴욕의 여성을 기소한 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경찰에 여성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것처럼 이 부바 월레스도 자신의 파킹 그라지에 오랏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크루가 알아서 신고를 했고 FBI가 조사한 결과 그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인 이 부바 월러스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왔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부바 월러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하고 그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모를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나스카도 남부연합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시청률이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경주요. 근데 며칠 전에 경주가 시청률이 113%가 올라갔습니다. 팍스 스포츠 보도를 보고 저도 정확하게 수치를 알았어요. 어제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마스코트는 굉장히 그 강함의 심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부 그 백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거 유세인데 이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참에 정정해야 되겠네요. 어제 제가 나치와 비교를 하면서 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보스와 스피커 보스는 다르다라고 청취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보니까 정말 달라요. 저희 집에 보스 스피커도 없고 보스 옷도 제가 없어서 근데 보스가 이렇게 그 로고가 예쁜데도 혼돈을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옷 보스는 나치의 유니폼을 만든 보스는 BOSS고 스피커 보스는 BOS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은 인디안 아메리칸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이 같은 그 계속 그 뭔가 그 현상을 유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 국방부의 관리들은 국방부의 모든 육해공군 해병대 기지라던가 또 그 관련 여러 가지의 남부연합군 장군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던가 하면 그것을 전부 내리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거든요.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비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거는 그 안 된다고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비토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척 그레즐리 같은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그 상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뿐만이 아니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사건건 대통령과 같이 줄을 서면서 같이 골프도 자주 치고요. 대통령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했는데 요 한 일주일 사이에는 한 3번 정도 인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린지 그레이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상원 선거를 이번에 치러야지 되는데 치르는데 뭐 쿡 리포트라든가 뭐 아니면 뭐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매체에서 아직까지는 린지 그레이엄이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단단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도전자가 1, 4분기에는 린지 그레이엄보다 선거기금을 2배나 많이 모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그 돈 갖고 있는 것은 린지 그레이엄이 많지만 이렇게 조금 수세력 몰리면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공화당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인종 카드라는 것은 공화당에게 현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잘 적용되는 뭐 공화당 민주당을 그 다 포함을 해서 정치 전략으로는 최고의 전략이 서든 전략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 백인들을 분노하게 하고 좀 뭔가 아무튼 좀 이건 뭐지?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뭐 인종 이슈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든 그 전략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현대사에서는 리처드 닉슨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대표적으로 로우 앤 오더 법과 질서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흑인과 뭐 백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법 집행할 때 등등 하고 로널드 레이건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로널드 레이건도 그 당시에 미시시피에서 그 KKK단 무슨 살해 사건이 있었을 때 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그 광고를 88년도죠. 88년도에 그 마이클 두카키스와 선거를 할 때 그 유명한 그 광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광고를 보면은 뭔가 연상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 백인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과 같이 있던 남자도 이제 상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남성이 매사추세츠에서 매사추세츠 주법으로 감옥에 있다가 잠깐 외출을 한 그런 그 법에 의해서 나와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캠페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왜냐하면 마이클 듀카키스가 그 매사추세츠의 주지사였었을 때 그 출소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서 이
공화당이 이민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카드를 많이 썼죠. 선거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 무슨 강간범이 온다, 범죄자들이 온다, 갱이 온다 하고 얘기하는 게 다 백인들을 생각을 하는 그 같은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는 통했는데 왜 지금은 통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예로 들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카드도 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희망을 주고 뭔가 좀 그 감정을 터치하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인종 카드를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은 스티브 배넌, 지금은 뭐 백악관에서 뭐 쫓겨났지만 그의 사임했지만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스티브 배넌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백인 우월주의 전략을. 그런데 이제 처음에 지난번 선거에서는 2016년도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이 인종적으로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었을 때와 2018년도 2년 뒤에 중간 선거를 치렀을 때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던 것이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또 달라졌고 그리고 미국에서 35살 미만은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은 더 리버럴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당선됐던 뭐 거의 4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다는, 그래서 이 서든 전략이 잘 그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백인들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당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4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너무나 분열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분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CNN 방송 보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 4번쯤은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저는 의도적으로 CNN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방송을 준비를 할 때는 너무 급박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CNN도 틀어놓고 팍스도 틀어놓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지 될 때 저는 팍스 앤 프렌즈를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CNN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훤히 알기 때문에 구태여 인용을 해야지 되면은 CNN보다는 조금 더 딥한, CNN은 방송이니까요. 24시간 케이블 채널이니까 조금 더 딥한 심층 취재를 하는 그런 매체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잡지 애틀란틱이라든가 포린 팔러스라든가.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CNN이다, 뉴욕타임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뉴욕타임스도 정말 좋은 기사를 많이 보도하는 그 신문이고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분열이 된 겁니다. 4년이 지나면서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측과 인정하지 못하도록 분열이 됐는데 그 분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백인들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내가 백인이라서 차별을 받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야, 나라가 이렇게 그 분열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어?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면서 요즘에 그 조지 플로이드의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전과가 많고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9분 동안을 저렇게 무릎으로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해? 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백인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백인 이외에 대부분의 백인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좀 온건한 백인들이 많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드리머에 대해서도 많이 드리머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처럼 백인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서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핸들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만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시위에 백인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이유는 뉴욕타임스 보도거든요. 이 보도에 대해서 가짜다,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 인종으로서는 상당히 귀담아 들어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내용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 때까지는 약 4개월은 조금 덜 남았지만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좀 나라를 치유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는 반쪽도 아니에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갔더군요. 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지금에서 한 가지 이슈만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믿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한다던가 하면은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은 있는데 잠시 뒤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는 불행하게도 월스트리트에서는 현재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배팅을 하면서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뉴스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인종 문제와 더불어서 유학생들을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추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은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학교가 다 기숙사는 문을 열어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민과 사실은 연관되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좋으네요. 정말. 네, 그렇죠. 인디안 이렇게 생각하고 아메리칸 생각해서 인디안 아메리칸 무의식 중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다 소수 인종 예,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요. 이민국 관세국이 어쩌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한국 유학생들도 한 5만 명 된다고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만 다니는 유학생들 숫자도 딱 5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미국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 유학생이 있는데, 어제 이민관세국이 얘기하기를 이 유학생들이 가을 학기에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으면은 추방당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9월 달에 개강을 하더라도 하버드 같은 경우도 100%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기숙사는 열지만 기숙사는 열어도 강의 자체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민세관국의 여기에 따르면은 기숙사가 열려서 기숙사에 있어도 온라인 강의를 듣기 때문에 추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민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다.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꾸준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고요. 해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기숙사에 집에서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형편이 뭔가가 안 되는,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홈리스들도 있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의 사람들, 또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오픈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그런데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금이니 뭐니 다 있는데 이런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네요. 코비드 19 말씀을 조금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아틀란타의 시장이 너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지금 3번째 테스트를 한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스번이 지난주에 계속 잠만 자더래요. 무기력하게 잠만 자서 이상하다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본인은
약간의 뭐 기침과 두통 정도가 있었지만 그냥 무증상이라고 할 만하고, 그런데 이제 남편도 본인도 전부 양성 반응이다라고 나왔고요. 조지아주 그 아틀란타도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틀란타는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 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경 안 쓰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이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보면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뭐 슈퍼바이저, 시장, 뭐 주지사 되기 전에 사업도 했어요. 와이너리 사업을 해서 지금도 주지사가 되면서 물론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부 그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기는 했지만, 그랬지만 그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게빈 뉴섬도 그 파트너가 이번에 PPP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스몰 비즈니스 뭐 몇십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고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동안 재무부에 사람들이 공개해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15만 달러 이상을 그 융자 지원을 받은 그 명단은 공개를 했거든요. 그 명단에 보니까 정말 가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만 이런 게 아니라 주 정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측근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위내도 받았고, 사위내도 뭐 호텔 2군데와 또 하나는 뭐죠? 무슨 회사, 물론 자레드 쿠시너도 지금 데이 바이 데이 본인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았고, 그 밖에 그 캐니어 웨스트는 아니 지난해에 15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운동화 뭐 하나에 250달러짜리 있잖아요. 옷. 그런데도 뭐 여기서 또 융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한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다가 어떠한 그 뭐 로비 회사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회사를 주로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뭔가가 만들었던 그런 그 컨설팅 회사라든가 뭐 국제 관계를 점검해 준다는, 그리고 또 다른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다가 이 같은 컨설팅 회사라든가 이런 곳을 만든 곳도 이번에 받았고요. 데빈 누네스도 받았네요. 데빈 누네스도 와이너리 갖고 있어요. 이 게빈 뉴섬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데빈 누네스 와이너리도 많이 받았네요. 오히려 게빈 뉴섬 파트너가 하는 것보다. 거기는 뭐 10만 단인데 몇십만 단인데 여기는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는 PPP 론을 받았고요. 데빈 누네스가 탄핵할 때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굉장히 앞장섰었던 그 공화당 그 정보위원장이었고요. 당시에 그 밖에 워싱턴에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팍스의 터커 칼슨 있죠? 터커 칼슨이 얼마 전에 지분을 6월 10일에 팔았다고는 하는데, 데일리 컬러가 그 인터넷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좀 그 보수적인 웹사이트잖아요. 데일리 컬러를 터커 칼슨이 처음에 같이 만들고 지분을 계속 갖고 있다가 6월 10일에 팔았는데, 이 터커 칼슨도 100만 달러 PPP로 받았고요. 6월 10일 전에 어플라이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뭐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대통령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뉴스맥스,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백악관의 기자실에 브리핑 자리를 만들어준 뉴스맥스, 굉장히 그 컨서버티브한 그 TV 네트워크이죠. 여기는 터커 칼슨에 관련된 데일리 콜러보다 훨씬 많이 받았네요.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 받았고, 이런 형태로 스몰 비즈니스 그 융자가 정말로 스몰 비즈니스, 맘앤팝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큰 돈을 캐니어 웨스트 같은 부자가 받아가고, 지금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전 오바마 행정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갔으니까는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 이것도 공개하지 않으려다가 억지로 그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그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왜 그 내용이 없죠? 제가 이 메모를 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거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CNBC에서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쭉 그 조사를 해보면 이미 조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수치를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이제 완전히 그 플로리다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컨트롤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 같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열었었던 주에서 다시 그 경제적인 문을 지금 닫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월스트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12월 달에는 70%가 지난해 12월 달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금지라는 시위 이전에는 70%가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확신을 했는데 지금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2%가 조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시리그룹에서 140명의 펀드 매니저를 에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리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비슷한 그룹에서도 쭉 조사를 해보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가고 미국 매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꼭 이코노미스트를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차 자체가. 그래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상원과 뭐 하원은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는요. 그 상원까지도 상원, 하원,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다. 굉장히 건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가 미국이 항상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더니 이젠 체크 앤 밸런스가 다 깨져서 어떤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흐트러 놓은 것을 다시 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미 이런 형태의 바이든의 승리는 확신을 하는 것 같고 상원까지도 그 장악을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헤드라인에 들어있어서요. 왜 제프리 앱스틴의 여자친구면서 항상 어린 소녀들을 이제 제프리 앱스틴에게 소개를 해서 영향력 있는 남자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앱스틴의 섬에도 가고 했었다는 영국의 뭐 앤드류 왕자를 포함해서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프리 앱스틴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예전에 마이클 잭슨도 제프리 앱스틴과 연관이 있었고 투자 돈 관련해서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고요. 민주공화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깊죠. 왜냐하면 하나의 집을 놓고 제프리 앱스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틀어지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이혼하고 나서 그 싱글이었을 때 집에 이 제프리 앱스틴을 초대를 해서 제프리 앱스틴이 저쪽 들어오는데 웃고 깔깔거리고 하는 그런 사진들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의 이 여자친구와 지난주에 체포된 그 맥스웰이라는 여자친구와 이 멜라니아 트럼프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걸프렌드, 보이프렌드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을 때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제프리 앱스틴이 지난해에 그러한 문제로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은
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 자살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의 여자친구면서 소녀들을 이렇게 모았던 여성이 체포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 봐라 하는데 막상 팍스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진에서 싹 뺐습니다.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팍스가 사과하면서 뭐 정확하게 사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로 그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빼냈다, 도려낸 것이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는 있었어요. 또 그 사진에. 그게 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앱스틴 여자친구가 체포된 것은 공화, 민주,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에게 위험한 스토리다 전합니다. 정말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 조카의 책은 예정했던 것보다 2주일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그 책을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입수했다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책이라고 하는데 강혜신이었습니다.